많은 장르의 잡지들이 있는데요. 뭐 라이프스타일을 다루기도 하고 뭐 자동차를 다루기도 하고 수많은 잡지 중에 저는 패션을 다뤘던 잡지에서 문화 예술 파트를 쭉 담당하면서 또 유명 인사와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글과 비주얼로 풀어내는 일을 해왔어요. 네, 그리고 현재는 The Celebrity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 된 따끈따끈한 편집장입니다. How do I look? How do I look? Very good.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생활지수가 제로다. I am 네. 그러니까 한쪽 면은 발달해 있는데 한쪽 면은 약간 길도 잘 못 찾고 네, 좀 어리숙하고 20년간 인터뷰를 해왔지만 통찰이 깊죠. 대신 판단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을 이상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뭐 단점이랄지 막 살이 분별해가지고 막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을 제가 못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직업병, 인터뷰어로서의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저는 방어진 바닷가에 살았거든요. 그 바람 부는 바닷가에서 그 돌 위에 서서 이렇게 멀리 등대를 바라보고 이랬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어요.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굉장히 탈출하고 싶기도 하고 그 농축된 분위기가 있어요. 울산이 정말 그 감수성에 거의 저한테는 직결진 것 같아요. 보면 이제 예전에 태화강변에 포장마차들이 쫙 늘어서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, 음악하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하고 술 마시다가 객기가 있었던 또 연극하는 사람이 막 태화강으로 뛰어들고 빠지고 뭐 아무튼 너무너무 재미났었어요. 저는 서울보다 울산이 훨씬 더 재미났었어요. a very stylish girl. A very stylish girl. I am a very stylish girl. 수많은 뭐 연예인, 뭐 작가, 뭐 문화계, 예술계, 정치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왔고요. 주로 이제 스타들을 인터뷰할 때나 이럴 때는 비주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패션이 투입이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패션 스타일리스트랄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인물들을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내죠. 그래서 예를 들어 고현정 씨를 촬영한다고 하면 고현정 씨를 뭐 이렇게 여왕의 비주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. 뭐 버지니아 울프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. 그런 식의 그러니까 비주얼 작업이 항상 동반이 되기 때문에 패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런 일이 되죠.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글을 쓰셔야 되고 인터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 문화적인 토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주변에 흘러가는 뉴스, SNS에서 오는 정보, 뭐 드라마, 영화, 미술 전시, 음악,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죠.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데이터화돼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늘 사실은 이제 촉수가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뭐 드라마 밀회를 유행한다. 그럼 사람들 그냥 재밌게 그 스토리를 따라 보지만 저는 그걸 보는 동시에 다른 뇌가 굴러가겠죠. 예, 김희애라는 여배우에 대해서 저 사람의 이전의 연기와 이후의 연기의 스타일은 어떻게 달라졌나? 왜 저 사람의 연기가 찐한가? 저 룩은 지금 이번에 그 패션 시즌 트렌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? 예, 뭐 그리고 뭐 또 중년 여자와 그 어린 남자와의 이 케미스트리는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져 이런 것들을 막 종횡, 수직 뭐 이런 걸로 한꺼번에 보죠. 잡지사에 몸을 담고 계시면 이 마감이라는 그 족쇄가 굉장히 목을 죄올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그렇습니다. 늘 뭐 한 달 한 달을 앞서 산다라는 것에 또 쾌감은 있겠지만 잡지는 늘 시즌이 앞서가거든요. 그렇지만 늘 한 달 한 달을 전쟁을 치르듯이 산다는 그런 또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죠.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가 둘인데요.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딱 그 즈음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. 그때 뭐 그 현빈하고 탕웨이를 뭐 표지로 만들고 뭐 이런 프로젝트였었는데 그 대스타들을 촬영을 다 하고 밤 12시까지 원고를 다 쓰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와, 이거를
하지만 프로페셔널을 넘어서서 굉장히 독하게 일을 하셨는데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마감이라는 것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나라를 막 구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순수성과 열정일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박해일 씨를 인터뷰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촬영장을 가다가 제가 이제 자유로에서 차가 뒤집어지는 전복 사고가 있었거든요. 혼자 뒤집어졌어요. 어디 부딪힌 건 아니고요. 타이어가 피스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복이 됐는데 다행히도 다치지 않았어요. 네,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고 수습하고 나와서 촬영장으로 가서 인터뷰 다 하고, 네,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 대한 책임, 그 책에 대한 책임, 그러니까 독자에 대한 책임 이런 게 내가 아니어도 되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. 저는 사실은 잡지 기자가 되기 전에 종군 기자가 되고 싶었거든요. 그런 종군 기자적인 기질이 잡지에 약간 크로스오버가 된 것 같아요. 체력적으로도 네. 많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 잡지사에서 근무한다는 네. 크리에이티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밑에 바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레이가 되게 중요해 하거든요. 영화를 테이크를 여러 번 가야 뭐가 좋은 게 나오는 것처럼 글을 쓰는 것도 계속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면서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리플레이를 계속하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.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. 소설가들이 글을 엉덩이로 쓴다고 하는 것처럼 기자들도 꼭 소설가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주얼 능력만큼 라이팅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, 의자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인내력, 집중력 필요합니다. 네, 잡지사의 그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이걸 염두에 두셔야겠네요. 네네네. 다이나믹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적으로 자기를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중요하죠. 그 이율배반적으로 두 가지가 늘 동시에 필요해요. 동적인 것, 정적인 것.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것. 하지만 크리에이티브하다고 하더라도 아티스트나 작가가 아니거든요. 직장을 다니는 직업 작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 조직적일 것, 크리에이티브할 것 이런 게 항상 이율배반적인 게 균형이 있어야죠. 저는 20년 차 인터뷰어라고 주변에서 불러주시기는 하는데요.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인터뷰를 당하는 것이나 언제나 긴장되고 설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.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서로 탐색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늘 서로 이렇게 막 긴장하며 탐색하며 어린아이가 주변에 탐색하듯이 인터뷰 일을 조금 더 이렇게 한 발 더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어떤 필살기 같은 거 있으신가요? 글쎄요, 필살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. 저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눈 하나는 예쁠 수 있고 귀 하나는 예쁠 수 있고 목소리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캐치를 하고 칭찬을 많이 해줘요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듯이 칭찬을 받은 사람은 표정이 달라져요. 딱 굉장히 화사해지고 아주 순식간에 깊이 아주 친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열죠. 근데 잠깐의 시간이긴 한데 이제 그 편집장님 뵈니까 굉장히 그 액티브한 분이시란 느낌을 받은 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말 그 액션이? 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난 정말 당신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고 이거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에서 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라는 느낌을 그냥 그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. 네, 되게 기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칭찬해 주시니까 맞아요. 제가 후배들한테 인터뷰어에 그런 잘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비밀이 뭔가요라고 많이 묻거든요. 그럼 막 정교하게 질문지를 짜야 된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온몸으로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당신을 집중하고 있다. 이게 우주의 그 어떤 사물보다도 당신이 가장 내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
눈빛, 귀, 몸, 이 모든 것들을 바디 액션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섭외부터 마지막 이 글로 나오기까지 그 숱한 사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정말 사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연이 없는 꼭지가 없었어가지고 사연 많은 여자. 네. 네, 정말 그래도 이건 진짜 내가 평생 못 잊을 거야 싶은 그런 에피소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? 김훈 소설가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계속 거절을 하셨어요. 근데 제가 그분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. 근데 그분은 핸드폰도 없고 그분은 컴퓨터도 안 하세요.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. 편지를 써서 그분한테 등기속달로 보냈어요. 그랬더니 김훈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. 왜 그렇게 가슴에 만리장성을 쌓았느냐 이러면서. 그래서 보자고. 그렇게 해서 만나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뒤에 또 한 번 더 함께 북한간 기행을 같이 또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. 또 기억이 나고 그 반대로 송강호 씨 같은 경우에는 괴물 영화를 찍을 때 인터뷰 섭외가 잘 됐고 무리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여러 번 어떤 사정 때문에 좀 엎어지고 막 다시 또 스태프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촬영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캔슬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. 기사로는 괴물 송강호를 기소함이라고 해서 법정에 세웠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드라마를 쓴 거죠. 그래서 수많은 감독들 그와 일했던 봉준호, 뭐 홍상수, 박찬욱, 임필성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가 왜 괴물인가를 증언하는 거예요. 뭐 그런 판타지 소설인 거죠. 뭐. 네, 그런 걸 쓰면서 그가 얼마나 사실 결국은 위대한 배우인가. 네, 난 기소했지만 화가 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도 기억이 나고요.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글들이 나오면 후배들한테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?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많이 받고요. 그리고 사실 후배들이 굉장히 모사를 많이 하려고들 하는데 결국 나오는 게 못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글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.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.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서사를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서사 구조로서 막 교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흉내를 낸다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거나 그 부분은 아닐 거고요. 다 각자의 자기만의 세상과 사람을 보는 뷰를 개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거를 자기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만약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? 라고 묻는다면 저를 잘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문장의 배우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쓰는 인터뷰이가 돼요. 제 스스로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연기를 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이나 그러니까 마치 어떤 영화 배우가 생존에 살아있던 인물을 되어서 연기를 하듯이 저도 그 사람 이렇게 몸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이 인터뷰하기 전부터 몸 상태를 그렇게 만들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들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는 완전히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제가 살아내요 그대로. 네. 제3자가 이 사람을 저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. 정말 몸으로 글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몸으로 쓰는 글이라고 할 수 있죠. 에디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가장 정석이니 이렇게 해라라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네, 그건 자기만의 스타일을 다 개발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그 사람과 인터뷰이와 기자와 독자 사이에 이 트라이앵글이거든요. 삼각 게임이거든요. 여기서 이 기자라는 사람이 어디 서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이 셀리브리티 인터뷰이가 대중들과 어떤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정교한 파악이 필요해요. 그래서 나의 지점들이 정해지고 깊이 연기할 것인가 좀 바깥에서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플롯들이 다 나오는 거죠.
우리가 보통 이제 편집장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사실 네. 대중적인 이미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네네.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. 스타일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. 네. 네, 그 실제 그 편집장의 모습과 그 영화에서 소설에서 그려진 그 모습과 어떤 좀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? 있죠. 네. 좀 과장은 됐지만 그게 뭐 100%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편집장은 네 데빌이에요, 데빌.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 스타일리스트나 이제 패션 애들이 정말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들어 와요.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게 데빌이에요. 그리고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. 그럼 편집장이 그 자기만의 주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. 이건 아무리 그래도 아름답지 않아. 더 아름답게 해와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에디터들 입장에서는 데빌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오케이 하고 다시 하는 거죠. 예. 그런 아름다움에 관한 그 주관성을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이제 항상 마감이라는 것에 있어서 전쟁의 어떤 지휘관이기 때문에 악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렇군요. 근데 제가 데빌이 될까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사실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섬기는 리더로 이렇게 또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착한 척 하는 이 모습. 영화랑 똑같으세요. 그래요. 연기라기보다는 그냥 리얼 다큐. 진짜 가지가지 하거든요. 촬영장에서도 촬영장이지만 끝나고 이게 책이 나오기 전까지 가지가지들 하세요. 사실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. 잘 읽고 잘 써야 된다는 거.